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진행을 맡고 있는 이승익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혜정입니다. 오늘도 크립토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코너는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크립토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MBA 과정 이병욱 주임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뭐 저는 주로 이제 공학을 전공한 금융 전문가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전산을 전공했고 대부분 이제 금융회사 쪽에 좀 많이 있다가 지금은 이제 그 주로 디지털 기술과 금융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느냐 이걸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교수님께서 현재 보고 계시는 디지털 자산의 시장 현황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제가 디지털 자산 쪽에 대해서 늘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두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제 금융시장의 모든 그 기능은 사실 그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혹은 사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랑 사회적으로 기여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디지털 자산 쪽은 지금 개인적인 이익 부분과 그다음 사회적 이익 부분을 봤을 때 이 사회적 이익 부분이 되게 좀 모호한 부분이 좀 많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기초 자산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좀 문제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 가치가 오를지 내릴지 부분부터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불확실한 부분이 좀 많다라는 게 이제 기존의 이제 금융 상품이랑 좀 많이 다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예전에 출연하신 한 프로를 보니까 차라리 그 복권회사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비관론자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어떠신가요? 비관론보다는 그 무용론이나 해양론이 좀 더 가까울 것 같고요. 무용론? 예. 어떻게 보면 부족론보다 더 무서운 말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모든 금융투자 상품도 그런데 모든 그 금융에 관련된 법, 그다음에 경제에 관련된 법은 그 1조에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자산 시장이 커졌을 때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있느냐라는 측면이니까 그 부분이 아직 좀 모호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쩌면 국민적인 총 부가가치 생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없다. 그런 측면이 이제 하나고요. 또 다른 측면은 그럼 이게 과연 다른 시장보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더 유효한 시장이냐? 여기도 조금 이제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거기도 조금 이제 의문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죠. 자, 그렇다면 디지털 자산의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도 자체 좀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그 블록체인은 그 정의가 없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술은 어떻게 출발을 하는가 하면 이제 문제점이 존재를 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예컨대 이제 우리가 와이파이라고 하면 무선 통신 기술이지 않습니까? 근데 블록체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로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좀 실체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없다 보니까 기술이라고 부르기 좀 힘든 부분이 있죠. 여태까지 저희는 그 블록체인 전문 방송국이다 보니까 블록체인을 전공하신 분들 또는 업계 관계자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좀 파격적인 이제 발언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다 좀 다르실 거예요. 많이 좀 다르네요. 자, 이런 가운데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 혁신과 CBDC 개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가 벌써 이제 반년이 지났습니다. 백악관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발표도 하기도 했는데 이 프레임워크 어떤 내용이죠? 그 뭐 이미 3월 9일에 한번 했었죠. 이거는 그냥 선언적 의미가 좀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뭐 행동 강령을 했다기보다는 앞으로 어느 부서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가이드라인 정도로 보면 되는데 이번에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법무부 산하에 이제 디지털 자산 코디네이터라는 조직까지 좀 출범을 했어요. 지금 한 그 연방 검사가 한 150명 정도 조직으로 검사로 150명이 채워졌다고요? 150명 이상으로 출범하는데 기존에 있는 이제 해석 부분이겠죠. 이게 이제 기존의 정권법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부터 어디 이제 주관하는 부서가 없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실질적으로 생겼다는 게 큰 거고요. 그다음에 뭐 예전에 대통령이 이제 3월 9일에 행정명령 내렸을 때는 그냥 가이드라인에 그쳤다라고 하면 이번에 기초적으로 똑같은 부분이긴 한데 어디서 어떻게 주도할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준 부분이 달라졌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대체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제 감독 강화 방안이 가장 커진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플러스해서 이제 CBDC라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발행하는
이제 실물이 없는 디지털 화폐인데요. 디지털 네. 화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표준안을 미국이 좀 리드하라라는 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 게 좀 큰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 백악관에서 발표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6대 핵심 과제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 중에서 먼저 첫 번째가 소비자 기업 보호였고요. 두 번째가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 이용 촉진, 그리고 세 번째가 재무 안정성 강화, 네 번째가 책임 있는 혁신 추진, 그리고 글로벌 금융 리더십 경쟁력 강화, 마지막으로 불법 금융 퇴치 이상 6개의 내용이었는데요. 그럼 먼저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소비자 기업 보호,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 이제 뭐 다들 아시지만 이게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네. 이제 당연히 이제 보호할 필요는 좀 있었었고요. 근데 전 세계가 마찬가지였는데 이 사실 코인을 들여다볼 때는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을 했었어요. 네. 하나가 증권이냐 아니냐. 네. 네. 그럼 증권이 아니면 뭐로 해석하는가? 물품으로 해석을 했죠. 물품이요? 예.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커머더티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방임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적 가치를 내버려 뒀기 때문에 네. 그동안은 이제 사적 자치에 의한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내버려 뒀고, 다만 증권성을 가졌을 때는 네. 증권법 위반으로 이제 엄하게 네. 처리를 좀 했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관이 좀 주도적으로 개입을 해서 네. 이게 증권성인지 아닌지라는 그 판단 기준과 이런 걸 명확히 제시하겠다는 게 가장 좀 큰 걸 거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국가가 이 증권일 때는 지켜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투자자들에 대한 게 전방적인 이제 보호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동안은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모호한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네. 그 부분에 가장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부분 같고요. 네. 네. 그게 아닌 나머지 부분, 증권이 아닌 부분은 여전히 과거처럼 그냥 물품으로 생각해서 그냥 방임해서 그냥 사적 자치에 내버려 둘 거다라는 네. 메시지도 같이 담고 있죠. 네. 사적 자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개인의 물품이기 때문에 네. 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도 관여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었던 거고. 그렇죠. 이제 민법상에 이제 정해져 있고 우리 헌법상에 보장되는 이제 당연한 권리니까 네. 우리도 살짝 이제 사적 자치로 내버려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사적 자치는 실제로 이제 1대1 시장 정도에서는 사적 자치가 이제 그렇죠. 형성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은 코인이 주식 시장처럼 그렇죠. 거래되지 않습니까? 네. 불특정 다수를 위한 시장이 되버렸죠. 그러면 이게 더 이상 사적 자치가 아닌 거거든요. 네. 아, 그래서 사실은 이전부터 좀 규제를 했어야 되는 시장인데 네. 사실은 공백이 컸던 시장이죠. 네. 네. 그렇다면 6대 핵심 과제 중에 두 번째 항목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 이용 촉진 내용인데 우리 또 교수님 전공 분야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네네. 금융이시잖아요. 그렇죠. 미국 정부가 조치하겠다고 발표한 계획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신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를 좀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제 각국 특히 이제 금융 선진국은 이제 지급 결제 시스템이라는 걸 항상 가지고 있어요. 네. 당연히 저희도 가지고 있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행이 위탁한 금융결제원에서 이제 은행 공동망을 운영하고 있고 네. 전 세계가 비슷한 이제 결제망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이제 좀 오래된 것도 있지만 좀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개별적인 은행권에서 자기들을 사설망을 이제 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많았고 미국에는 사실 그런 망들이 좀 존재를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연방정부에서는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네. 기존에 없던 이제 새로운 더 지급 결제망을 공급하겠다라는 안이 여기 좀 들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지급 결제망은 네. 이 기술적인 이슈라기보다는 네. 규제적인 이슈가 되게 많아요. 아, 그게 또 이제 비용이 커지는 부분도 네. 기술이 떨어져서라기보다는 이제 네. 지켜야 될 의무들이 많고 뭐 보안과 관련된 분들이죠. 그렇죠. 그 특히 이제 KYC라고 네. 이제 고객을 알아야 되는 의무 때문에 네. 네. 이게 지켜야 될 의무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연방정부가 새로운 시스템을 공급한다니까 사실은 시장에서는 반반씩 보고 있어요. 네. 이제 찬성하는 부분과 근데 기존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은 이게 새로 준 이제 효용이 뭐냐 오히려 규제를 바꾸면 되는 건데 네. 라는 측면이 있어서 네. 이제 그 부분 하나 하고요. 두 번째 부분이 아까 잠깐 제가 언급한 CBDC 부분이죠. 네. 네. 이제 CBDC 부분은 아직 많은 국가가 연구 단계에 있는데 네. 지금 미국은 뭔가 이제 국제적인 네. 표준적이라고 하면 국제적으로 송금을 할 때 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보를 주고 받을까라는 네. 거고요. 지금은 스위프트라는 이제 사설업체, 벨기에에 있는 사설업체가 사실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CBDC가 됐을 때 이제 국가 간의 송금 환전을 할 때
어떤 표준을 할지에 대한 리딩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이제 보이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해서 규제 프레임워크 6대 핵심 과제 중에 첫 번째 소비자 기업 보호,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 이용 촉진까지 들어봤는데요. 이 두 가지만 들어봐도 연방 정부에서 규제를 하겠다는 의지가 꽤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세 번째 항목은 재무 안정성 강화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 부분을 논하기 위해서는 지난 5월에 있었던 테라 루나 사태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사태에 대한 본질적인 회의감 때문에 이 항목이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영향이 좀 클 수 있죠. 그 미국에도 많은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는데 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지금 집중이 되고 네. 있고요. 그 법안의 공통된 명칭이 트랜스페어런시 액트예요. 네. 그래서 투명성인 거죠. 네. 예컨대 뭐 이게 법정화폐와 연동된다라는 일방적인 주장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연동이 되려면 적정한 돈이 이제 적립이 되거나 아니면 요번 루나처럼 알고리즘 방식이라고 주장을 하면 네. 그 알고리즘이 검증이 돼야 되는데 네. 네. 그런 절차가 전혀 없이 네. 이제 일반 소비자한테 다가갔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테더라는 코인인데 네. 테더요.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때 네. 제대로 적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을 하겠다라는 네. 부분과 그리고 이제 발행자도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발행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발행 또 라이센스를 주려는 이제 움직임도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아무나 발행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계약서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상 우리 국내용으로면 이제 거의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통화증권인 예. 셈이에요. 이제 제가 예. 보기에는 통화증권이고 네. 증권 신고서를 반드시 발행했어야 되는 네. 건데 네. 그동안은 이제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봐야죠. 어쨌든 미국이 가장 먼저 이렇게 또 스탠다드로 기준안을 만들다 보면 우리나라부터 해서 여러 뭐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이 따라가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예. 자, 그렇다면 이제 6대 핵심 과제 중에 네 번째가 바로 책임 있는 혁신과 글로벌 금융 리더십 및 경쟁력 강화. 네. 근데 이 항목을 그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왜 그런 거죠? 그 이제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 자산과 이제 미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패권을 가지겠다라는 거하고는 네. 좀 다른 측면 같고요. 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CBDC는 디지털 자산과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법정 화폐인 거고 네. 이제 국제적으로 송금을 할 때 어떤 표준을 따를 것인지라는 거에 대한 표준적 규범을 가져가고 싶은 측면이 클 규범적 거고요. 규범. 예. 그렇겠죠. 그래서 모범적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돼서 네. 이제 CBDC가 만약에 여러 국가에서 발행이 되고 네. 발행된 CBDC가 국가 간에 이제 환전이 될 때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위프트를 사용을 안 하고 네. 새로운 뭔가 프로토콜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네. 기왕이면 그 표준적 프로토콜을 이제 미국이 제시하고 싶은 게 클 거고요. 이쪽이 룰을 지배하고 싶다. 이런 그렇게 뜻이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시장에 이제 네. 거래되는 시장에 패권을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새로운 프로토콜에도 혹시 디지털 자산이 이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을 많은 분들이 결제 시장하고 좀 연계시켜서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은 엄밀히 말하면 중개소에서 환전 시장이거든요. 네. 그게 실제로 결제 기능을 보여준 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주장들은 많았죠. 리플이라는 코인도 주장은 많이 했지만 네네. 실제로는 그게 결제에 어떻게 쓰이지는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 거는 없었고요. 네. 다만 그렇게 주장한 측면은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뭐 갑자기 향후에 이게 어떤 그런 결제 시스템 해줄 수 있을까라는 거는 좀 가능성이 희박한 게요. 결제는 그 지급부터 청산과 결제까지 해야 되고요. 네. 지금 결제는 유일하게 법정화폐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법정화폐 이외인 게 결제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네. 그거는 뭐 한 앞으로는 뭐 수십 년 사이에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네. 법정화폐가 아닌 게 결제 기능을 가진 순간 그 국가는 자기 이제 주권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발행 주권을, 화폐 발행 주권을. 그래서 그게 이제 보편화될 가능성은 크진 않다고 뭐 예를 보고 있습니다. 들면 그 남미의 뭐 엘살바도르 뭐 이런 나라들도 엘살바도르는 2001년에 이미 네. 화폐 주권을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워낙 통화가 불안정이다 보니까 2001년에 이미 국가 통화를 미국 달러를 쓰고 있었거든요. 네. 아 이미 예. 그래서 그래서 화폐 주 비트코인으로 대체가 돼도 큰 무리가 없었다는 지금 200개 되는 국가 중에요. 네. 실제로 자기 자국 통화를 가진 게 100개 미만이고요. 얘기예요. 대부분은 미국 통화를 국가로 쓰고 있거나 네. 아니면
미국 달러에 연동된 화폐를 쓰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국가는 비트코인을 쓰든 뭐 쓰든 어차피 화폐 주권이 없으니까 네. 주로 경제 최빈국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지만 네. 정상적인 경제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 백악관에서 발표한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6가지 내용 중에 5가지를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불법 금융 퇴치에 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범죄에 악용된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이 구체적인 규제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이게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는 발행자를 규율을 안 하고 특검법상에 이제 유통하는 자들 좀 규율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쉽게 네. 말하면 중개소들을 네. 거래소들. 거래소들이죠. 미국은 법이 어떻게 되는가면 발행자들은 연방법에서 규율을 해요. 아, 네. 재단들을 많이 좀 규제를 그렇죠. 한다. 그렇지만 이제 유통은 네. 각 주마다 법이 다 다릅니다. 아, 또 주마다 다르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연방법에서 발행만 규율을 하는가 하면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에 네. 포커스를 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증권일 때는 여러 가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규율하는 부분과 또 하나가 자금 세탁으로 인한 네. 이제 여러 가지 문제, 2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규율의 방점은 지금 그에 대한 그동안의 규제가 모호했던 부분을 확실히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라서 다른 나라도 따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게 실효적인 효과가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좀 전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미국에 이제 150명의 검사를 배치시켰다. 네네. 말만 들으면 상당히 좀 뭐랄까 사정의 칼날이 무서워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네요. 미국의 스탠스가 정확하게 뭔가요? 시장을 규제를 한다, 억누른다, 제재다 이건가요? 아니면 좀 자유롭게 리버럴하게 관리를 해주겠다 이런 그러니까 의미인가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완전히 자유방임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시장을 그냥 사적 자치에 내버려 뒀었는데요. 네. 문제는 이게 기존 금융권에 있는 증권의 모습을 자꾸 따라오고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스테이블 코인 한 거는 사실은 그것도 통화증권이거든요. 네. 네. 근데 증권이면서 증권이 아닌 척을 하니까 이제 문제였던 거고요. 사실은 디파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제 인가받지 않은 금융행위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불특정 다수를 통한 어떤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고 테라 사태가 뭐 아무리 촉발을 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모호했던 부분 이 부분을 이제 해소하겠다는 건데 네. 저희가 이제 규제 차익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규제 차익. 예컨대 금융권에서는 여러 가지 법령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금융회사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네. 근데 법이 없으면 네. 없는 법에서 모든 걸 다 해서 더 이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저희가 규제 차익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그럼 그동안에 중개소는 규제 차익을 아주 많이 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금융회사는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것도 많고 네. 네. 리포트해야 될 것도 많지만 네. 그런 걸 하나도 하지 않고도 똑같은 이익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규제 차익을 없애야 된다는 측면에서 되게 이제 미국은 나가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기조가 바뀌었다는 것보다는 네. 기존 금융권을 그대로 흉내내는 부분에 어느 정도 명확한 한계를 두고 네. 넘어오지 못하는 선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번에 그 미국에서 연준의 그 실시간 지불 시스템인 패드나우 내년 여름에 출시한다고 네네네. 하는데 이게 정확히 뭐죠? 아까 말씀드린 그게 지급 결제 시스템이에요. 지급 결제 시스템. 이름은 이제 페드나우로 네. 이름 바꾼 거고요. 네. 그게 이제 뭐 시중에서는 그 기존에 이제 페드 와이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기존에 있던 지급 결제 시스템이고, 패드 와이어. 예, 네.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네. 사설적으로 금융회사들이 운영하는 망이 또 있었고요. 네. 네. 근데 이걸 통합해서 뭔가 아. 새로운 걸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모르죠. 이제 네. 어쨌든 그 연방 정부에서는 이런 걸 통해서 뭔가 혁신하겠다고 제시를 했는데, 네. 그래서 수수료 낮추겠다고 제시를 했는데 네. 실제로 시장에서는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반반이 어떤 의견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망을 운영하고 있는 사설 이제 금융권에서 봤을 때는 네. 이게 새로 들어왔을 때 혁신이 뭐냐? 네. 우리가 이미 운영하는 게 있는데라는 걸까요? 네. 그다음에 시스템 다 바꿔야 되거든요. 아. 그럼 그 비용을 누가 될 것이며 그랬을 때 이게 과연 뭔가 더 주는 가치가 있느냐라는 네. 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덜 된 상태로 그럼 반반이 아니라 사실상 거의 업계에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를 또 찬성한 쪽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또 소위 말하는 좀 작은 영세한 또 이제 금융권들이 많이 네. 있거든요. 네, 네. 미국은 예전부터 그 법령이 그러니까 영국에서 중앙은행이 발달된 거를 보고 네. 중앙은행화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연방으로 은행을 많이 쪼개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은행은 되게 영세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 한쪽에 헤게모니가 가는 게 싫은데 네. 그런 쪽에서는 또 이제
큰 시티은행이나 이쪽에서 이제 그 주도하던 게 좀 구도가 바뀌기를 바라는 데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한 반반 정도라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번 규제안 발표 이후에 결국에는 이제 시총 상위 랭킹을 차지하고 있는 메이저 코인들만 살아남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시중에서요. 약 2만 개의 코인이 거래되고 있어요. 2만 개의 예. 코인. 국내에서만요? 아니면 아니요, 전 세계로. 전 전 세계적으로. 세계에서 봤을 네. 때.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1%면 200개지 않습니까? 네. 그 200개가 전체 거래량의 99%예요. 그러니까 이미 네. 그 메이저 코인의 의미라는 게 네. 또 어디까지 하느냐는 부분도 있고 네. 메이저 코인의 정의가 사실은 기술적으로 뛰어난 코인이라기보다는 네. 많은 중개소들이 같이 취급하고 있는 코인이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헤게모니를 중개소가 지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나중에 시가총액이 누가 높고 누가 주도하고라는 게 결국은 중개소가 주도할 거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규제안이 발표되고 나고의 다른 거에 영향을 가장 줄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중개소라서 네. 이게 이미 메이저 코인만 살아 있어요. 나머지는 존재만 할 뿐이지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유명무실한 코인들.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또 지난 6월 달은 유럽에서도 그 합의한 암호자산 시장 법률 아니죠? 미카. 네네. 네.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많은 또 제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네. 결국 우리나라도 여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따라갈 거고 이제 제일 큰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 세계가 이 코인이 과연 증권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대륙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똑같은 목적물인데 이게 증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 사용하는 사람 용도에 따라 의도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 법은 네. 성문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증권이면 증권이고 아니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델로 삼을 때 미국 법을 모델로 삼기 좀 힘들어서 주로 미카를 따르고 있고요. 유럽 쪽에 예, 근거를 많이 그렇습니다. 두고 그 있다. 대표적인 게 특검법에 이미 가상자산 정의가 되어 있는데 네. 그 미카를 좀 많이 준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미카에 있는 법 대부분을 우리가 준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 중에서 투자자 보호 쪽을 먼저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의견 나오셔서 네. 고맙고요. 네, 앞으로 좀 종종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